안녕하세요. 시어머니에게 잊지 못할 사랑을 받은 4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모 자식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올바른 부모와 그 아래에서 올바르게 자란 자식, 또는 올바른 부모 아래에서도 가르침을 온전히 제 것으로 품지 못하고 삐뚤게 어긋나 버리는 자식도 있죠. 저는 그런 자식들을 모두 슬하에 둔 분을 시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따뜻하고 애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시어머니의 그 애정을 몸소 받아보니 알겠더군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께서 절 미선아 하고 다정히 부르던 음성이 귓가에 맴돌곤 합니다. 최근엔 시어머니의 두 번째 기일이었어요. 첫 번째 기일보단 그래도 눈물바람이 덜 불어 저는 시어머니의 제사상 앞에서 입에 웃음까지 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렇게 저 혼자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특히 이 채널엔 저희 시어머니와 동년배였던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 그분들에게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달릴 댓글들을 보면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가 마치 친구가 생긴 듯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의 한 시골 출신이에요.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저희 부모님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죠. 그리고 저는 나이 21에 서울에 간다던 동네 친구를 따라 서울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온몸으로 맞이한 서울살이는 꽤나 힘들었지만 취업을 하고 월세방에서 전셋집으로 이사도 하게 되면서 수중에 제법 모은 돈이 생겼던 나이 29에 저는 4살 차이 나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시골 남자처럼 착하고 투박한 남편을 만날 때면 까칠한 서울살이에 대한 마음의 고단함이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그런 남편을 무척이나 환영하셨습니다. 사람이 진실되고 듬직해 보인다면서요. 그리고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시어머니를 처음 뵈러 간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 우리 인수가 가끔 반푼이처럼 보여도 제 아빠를 중학교 2학년 때 병으로 잃은 뒤 집안에서 장남 노릇 듬직하게 하던 애다. 나도 우리 인수 없었으면 지금껏 여자 혼자 몸으로 애 셋을 어떻게 키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어. 네 한 몸 믿고 의지해도 될 듬직한 남편감으로 내가 잘 키워놨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둘이서 오순도순 잘 살렴. 난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주어서 참으로 좋다. 시어머니는 서울의 회사가 밀집된 중심가에서 김치찌개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 가게를 하던 곳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 근처 건물로 옮기길 반복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30년이 넘도록 같은 메뉴로 장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제법 나기도 했고 TV에까지 방영이 된 맛집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가게는 김치찌개 시키면 두툼한 계란말이가 함께 나오는 곳이었는데 처음 남편을 따라 시어머니 가게를 가본 날 전 깜짝 놀랐어요. 점심시간이라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게 앞에 대기하는 손님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인근 회사원들로 보이는 많은 손님들이 짧은 점심시간에도 기다림을 감내하고 순서 대기표를 손에 꼭 쥐고 있었죠. 맛 어떠시오? 반찬 더 필요하면 눈치 보지 말고 말씀하세요.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듬뿍 퍼다 줄 테니까. 아이고, 김 과장님 오셨네. 근데 볼이 왜 이리 쏙 들어갔어? 요새 일이 많이 힘들어요? 밥 한 공기 더 드릴까? 바쁜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홀에 한 번씩 나와 손님들을 챙기기까지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왜 시어머니 가게가 그렇게까지 장사가 잘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가게는 마치 고향집에 내려온 듯한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끝나 소란이 한바탕 끝났을 때야 시어머니는 밥을 거의 다 먹어가는 저와 남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짐짓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우리 새아가가 처음으로 놀러 왔는데 내가 잘 챙겨주지도 못했네. 어디 음식은 입에 잘 맞아? 네,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그동안 먹었던 김치찌개들 중에 단연 최고예요. 그날 저는 한사코 됐다는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가게 직원분들을 도와 손수 홀 바닥을 쓸고 닦기까지 한 뒤에야 가게 문을 나섰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1억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를 불러 앉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만 독립된 가정을 이루려 결혼을 한 것이니 너희 두 사람 힘으로 차곡차곡 모아서 살림을 키워나가 보거라. 18평 집에서도 살아보고 32평짜리 집에서도 살아보고 그래야 그 과정에서 너희들 스스로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최소한의 금액만큼은 도와주마. 너희들 모은 돈 합치면 1억 조금 넘는다며? 거기에 내가 주는 1억 합하고 대출 좀 받으면 너희 둘이서 충분히 넉넉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1억이라는 돈도 우리에겐 충분히 큰 돈이었던지라 저와 남편은 조금 더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만큼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컸죠. 하지만 남편의 동생이었던 시동생과 시누이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가 결혼한 뒤 차례로 1년 텀을 두고 시동생과 시누이가 결혼을 할 때에도 똑같이 1억씩을 지원해 주셨는데 시동생과 시누이는 엄청나게 불만을 늘어놓았어요. 엄마, 딸 결혼하는데 고작 1억이 뭐야 1억이. 우리 어릴 적에 아빠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컸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돈 없이 힘들게 살라고? 엄마 돈 많잖아. 우리 사는 이 집만 해도 7억인데 엄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야? 아, 엄마, 1억을 누구 코에 붙여, 어? 야, 박진영, 나도 작년에 결혼할 때 엄마한테 1억밖에 못 받았어. 내가 아파트 하나만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는데 싹 다 무시당했다고. 그러니까 엄마, 진영이 저개 집애한테 100원이라도 더 줬단 봐. 그때 나도 똑같이 해줘야 돼. 경수, 진영이 너희 둘 다 그만 못해? 어디서 싸가지 없게 엄마한테 되먹지 못한 소리 짓거려? 1억이 적어? 그럼 너희들 손으로 직접 그 1억 벌어보던가. 너희들이 크면서 엄마한테 받기만 했지. 뭐 해드린 게 있다고 감사한 줄 모르고 투덜거리길. 엄마한테 너희들이 돈 맡겨놨어?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를 거면 너희 둘 다 엄마가 주신 돈 도로 다 토해내고 알아서 살아. 당장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 안 드려? 남편은 시동생과 시누이가 그럴 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맞이인 남편의 말에는 귀가 죽어서 찍소리도 못했어요. 각각 결혼할 때 보았다시피 시동생과 시누이는 한 배에서 나온 남편과 친형제, 친남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안면 몰수한 사람들이더군요. 시누이와 시동생은 남편을 무서워했지만 남편이 없는 곳에서 곧잘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곧바로 아들을 낳았고 다음 해인 연년생 둘째 아들을, 마지막으로 2년 뒤엔 막내딸을 출산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시어머니께서 일을 그만두고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저를 도와주러 저희 집에 많이 들르셨죠. 그런데 가게 일 보랴 제 육아를 도와주랴 워낙 바쁘게 움직이시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한 번은 그만 알아눕고 마신 겁니다. 웬만하면 꼭 가게에 나가 얼굴이라도 비추시던 분이 직원들에게만 온전히 맡긴 채 가게에도 며칠을 못 나가 보실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들 둘이 어린이집을 간 사이 2살 배기 막내딸만 데리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실 시어머니가 너무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섰을 때 안방 쪽에서 실랑이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가 왔나 싶어
조금 열린 안방 문틈새로 살펴보니 글쎄 그곳엔 시누이와 시매부가 들어앉아 아프신 시어머니께 열변을 토하고 있더군요. 엄마, 우리가 남이야? 나 엄마 딸이잖아. 그러니까 내 남편도 결국 엄마 자식이나 진배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투자 좀 해줘. 왜 자꾸 싫다고 하고 내 전화도 피해.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뭐 죽을 때 그 돈 다 싸들고 저승 가려고? 그건 아니잖아. 엄마,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 엄마 사위 뜻 한번 세상에 대차게 펼치게 좀 밀어줘. 장모님,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친한 형님이 그랬다니까요. 중고차들 매입해서 해외로 대파는 사업인데 시작하기만 하면 적자 없이 재미가 쏠쏠할 거래요. 부족한 투자금 딱 2억만요. 네? 듣자 하니 정말 못 들어주겠더군요. 제가 방문을 활짝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니 시누이와 시매부가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께선 열 때문인지 인상을 찡그리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더욱더 부하가 치밀어 시누이와 시매부에게 화를 냈어요. 지금 뭐더라는 짓이에요? 어머님 지금 아파서 식은땀 흘리시는 거 안 보여요? 두 사람 다 나가세요 당장. 여기가 새언니 집이에요? 왜 새언니가 우리 엄마 집에서 날 나가라 말아 해요? 웃겨 정말. 그리고 새언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떼부자인 줄 알아요? 아마 그깟 2억 좀 도와준다고 해도 엄마한테 큰 무리도 아닐걸요. 근데 도통 자식들한테 말을 안 하니 얼마나 재산을 모아놨는지 도통 알 수가 있어야지. 아니, 그 돈 혼자 다 모아놨다가 어디다 쓰려고 저러신대요? 어차피 부모가 돈을 버는 건 다 자식들 잘 키우려고 하는 일 아니에요? 시매부는 헛기침을 하며 민망한 데 시선을 돌렸지만 시누이는 도리어 턱을 치켜들고 제게 눈을 부릅뜨더군요. 그 모습에 정말 얼마나 환멸이 났나 모릅니다. 저는 그런 시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를 악물고 으름장을 놨죠. 지금 자식으로서 아픈 엄마한테 이게 할 짓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떼부자면 그게 뭐요? 자식 키우면서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세 대학 등록금 다 대주시고 결혼할 때 그만큼 지원해 주신 거로도 충분히 해주실 만큼 해주신 거 아닌가요? 아가씨 오빠한테 당장 전화하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요. 얼마 전에 아가씨가 음주운전해서 합의금 어머님한테 뜯어간 것도 지금 제 남편이 이를 뿌득뿌득 갈고 벼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고모부, 사업을 하려면 고모부가 직접 돈 모아서 하세요. 어디서 장모 어려운 줄 모르고 뚫린 입이라고 나불대요. 네? 당장 안 나가요? 제가 험악한 얼굴로 남편까지 들먹이자 두 사람은 그제야 투덜거리며 자리를 뜨더군요. 시어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잠시 내려놓고 그런 시어머니께 다가가 위로를 해드렸죠. 어머님, 울지 마세요. 아휴, 내가 일만 하느라 내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보다. 얼마 전엔 경수도 나한테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더라. 자기가 작년에 이혼한 게 다 내 탓이라면서 말이야. 내가 자기 결혼할 때 고작 1억밖에 안 해줘서 둘째 며느리가 서방 어렵고 귀한 줄 모르고 자기를 버리고 갔다더구나. 도대체 그놈이 맨날 술 퍼먹고 집에 가서 깽판 부려서 지 아내한테 이혼당한 게 왜 내 탓이란 말이냐. 오히려 그놈 위자료도 내가 얼마를 해줬는데. 아이고, 어쩜 한 배에서 난 자식들인데 인수랑 그 동생 놈들이랑 하는 짓이 이렇게 천지차이니. 시어머니는 제게 몸을 돌려누워 흐느끼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이 작고 갸냘픈 어깨로 자식 셋을 짊어지고 살아내느라 얼마나 고군분투하셨는지 남편에게 익히 들었던 터라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가엾고 안쓰러웠어요. 이후 제게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결국 시누이 집을 찾아가 한바탕 뒤집어 놓았고 때문에 한동안 시누이와 시매부는 시어머니에게 돈의 디귿자도 꺼내지 못하더군요. 시누이는 저와 마주칠 때면 눈알이 빠져라 절 노려보았지만
전 무시하고 일부러 더 크게 콧방귀를 꼈네요. 상종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다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결혼한 지 7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시더니 대뜸 이런 제안을 하시더군요. 어머마, 너 내 가게에서 같이 일해볼 생각 없니? 네? 어머님 가게에서요? 그래. 이제 조금 있으면 첫째, 둘째도 초등학교 들어갈 거고 막내도 4살이면 어린이집에 보내도 되니 너만 괜찮으면 나랑 같이 일하자꾸나. 내 월급은 섭섭지 않게 챙겨주마. 이 가게는 내가 평생 이뤄놓은 업적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혹시 병에 걸려 잘못되기라도 해봐라. 그땐 가게는 누가 도맡아서 하니? 가게가 문을 닫으면 오래된 단골들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 자식들을 제외하곤 내 음식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만큼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 없었다. 그러니 그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난 내 가게가 오래도록 이곳에 남아있었으면 좋겠어.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며느리 네가 내 손맛을 이어준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또 없을 것 같구나.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우선 와서 일이라도 배워보지 않으련? 정말 감사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 후 막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치원에 다니던 첫째와 둘째는 이전부터 둘이 손 꼭 붙잡고 알아서 잘 하원을 하던 터라 출근 전 아이들이 저녁 전에 챙겨 먹을 간식을 식탁 위에 차려뒀고요. 시어머니의 가게에서 일하는 건 굉장히 재미있었지만 그만큼 고되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 가게가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는지 저는 일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무려 8kg가 빠졌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너무 즐겁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염려스럽게 일은 할 만하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싱글벙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힘들긴 한데요. 그만큼 보람도 있어요, 어머님. 어차피 애들 낳고 65kg까지 찐 살이 통 안 빠져서 고민이 많았는데 겸사겸사 그 살도 다 빼고 얼마나 좋아요. 어머님, 저 요새 손님들한테 부쩍 칭찬도 많이 받아요.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라고 어머님 닮아서 엄청 친절하다고요. 그래, 아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안 그래도 어멈 너 오고 나서 매출이 좀 더 늘었어. 이제 너 때문에 다시 왔다는 단골 손님도 하나둘 생겼더구나. 어머마, 오늘은 아범한테 막내 어린이집에서 데려가라고 하고 우리 둘이서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자. 내가 우리 예쁜 며느리 입 좀 호강시켜주게. 저는 정말로 시어머니가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마치 시어머니라기보단 제2의 친정엄마처럼 느껴졌거든요. 남편 또한 제가 시어머니 가게에 나가 일한 후 얼굴이 더 활짝 폈다며 제게 일에만 더 집중하라고 도리어 저보다 육아 집안일에 열심이었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은 누구보다 자상하고 든든한 가장이었던 남편 곁으로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왔더군요. 여보, 나 이상해. 요즘 너무 입맛도 없고 자꾸 구토도 하고 게다가 얼마 전부턴 자꾸 볼일을 보면 갈색 소변이 나와. 저희가 결혼한 지 13년째 되던 해 남편의 건강에 극심한 이상 증세가 생겼어요.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남편은 의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말았죠. 그때 남편이 의사에게 들은 말은 남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 남편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남편에게 그 소식을 들은 그 순간 정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물론 암이란 건 종류가 어떻든 간에 무섭고 끔찍한 병이지만 하필 걸려도 생존율이 극악하게 낮다던 췌장암이라뇨. 결국 남편은 6개월간의 긴 고통 끝에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앞으로 애들 셋을 데리고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남편 없이 제가 살아갈 순 있을지 앞이 막막하고 심장이 찢어지듯 고통스러웠죠. 인수야, 이 엄마만 두고 가지 마라. 이 불효 자식아. 어떻게 엄마를 두고 네가 먼저 세상을 떠난단 말이니. 인수야, 인수야. 그렇게 웃고만 있지 말고 엄마한테 대답 좀 해다오. 시어머니는 먹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떠날 줄 모르셨습니다. 차라리 아이들이라도 좀 어렸으면 좋았으련만 초등학생이었던 제 세 아이들 모두 아빠가 더 이상 세상에 없음을 잘 알고 있는지 울부짖는 시어머니와 제 품에 안겨 엉엉 울기만 했죠. 저 역시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제 자식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넘쳐 흐르려는 눈물을 꾹 참고 조문객을 맞이했고 식음을 전폐한 시어머니 입에 육개장이라도 한 숟가락씩 억지로 떠넣어드렸어요. 울다 지친 아이들 곁에 누워 등을 두드리며 아이들을 재워야 했고 장례 절차를 밟고 장례 비용에 대해 병원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어야 했죠. 그런데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이틀 뒤 갑자기 시동생과 시누이가 절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아직 슬픔에 빠져있는 제게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새언니, 이제 우리 오빠도 없는데 새언니 우리 집 사람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 우리 엄마 가게 그만두세요. 어차피 이제 남남이 마당에 계속 그 가게에 붙어 있겠다는 건 새언니가 엄마 재산 노리고 있다는 말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요, 형수님. 아니, 이젠 뭐 형수님도 아니지. 저기요, 형 사망보험금 받았다고 들었는데 맞죠? 거기다가 형 앞으로 된 재산도 있고 당신 앞으로 형하고 살던 집도 남았잖아요. 우리가 조카들 생각해서 그건 안 뺐을 테니까 그거 먹고 그만 떨어지세요. 어차피 우리 서로 눈에 가시처럼 거슬려 하던 사이였으니까 앞으로는 서로 괜히 불편하게 만들 것 없이 각자 남남으로 살자고요. 우리 엄만 우리가 알아서 잘 모시고 돌봐드릴 테니까. 안 그래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와중에 제가 시어머니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게 맞는지 깊게 고민을 하고 있던 마당에 시누이와 시동생까지 대놓고 절 떠나라고 압박하니 저도 점점 떠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되더군요. 게다가 저에게도 이러는데 제가 그만둘 때까지 시동생과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들들 볶을까 싶어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절 붙잡으려 하셨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저는 다행히 작은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어요. 이후엔 원래 살던 집에서 제 벌이와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갔죠. 그래도 시어머니와는 종종 연락을 하고 안부도 물으며 끈끈한 사이를 이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게 전화해 하소연을 하셨는데 시어머니에게 듣기론 제가 가게를 그만둔 후 그 빈자리엔 다름 아닌 시누이가 앞장서서 들어왔다고 하네요. 내가 화병이 나서 미치겠다 어머마. 진영이 걔가 이럴 거면 대체 왜 여기서 일을 하겠다고 막무가내로 쳐들어온 건지 도통 모르겠어. 걔가 오고 손님들이 몇이나 발길을 끊었는지 몰라. 손님이 반찬 좀 더 갖다 달라고 하면 못 들은 척 하질 않나. 소주 달라고 하는 손님한테 직접 갖다 먹으라고 하질 않나. 한 번은 나이 지긋한 단골이 자기한테 반말 좀 했다고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들이랑도 시비가 붙어서 글쎄 경찰서까지 다녀왔다. 어디 그뿐이니? 술 먹고 주방 직원들이랑 툭하면 싸워서 직원도 둘이나 그만뒀어. 결국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내쫓으려고 하자 시누이는 뻔뻔하게도 자신도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러 온 건데 자신을 자를 거면 몇 천만 원만 좀 도와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시누이는 결국 몇 차례 돈을 더 뜯어가고 나서야 가게를 그만두었다네요.
게다가 시동생은 그 사실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와 왜 동생에게만 돈을 해줬냐고 따지면서 신우이가 받아간 만큼의 돈을 기어코 뜯어갔고요. 그렇게 더 이상 시동생과 신우이를 휘어잡을 남편이 없어진 시댁에서 시어머니는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너무 화가 나 신우이 집을 쳐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신우이는 제게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당신이 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돈 받는 거 하지 말아야. 우리 엄마가 억지로 줬다는 증거 있어? 생판 남이 어디 남의 가족 사이 끼어들어서 행패야? 그리고 신우이는 절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저는 경찰들의 인계하에 귀가 조치되었고 그 사실을 들은 시어머니께선 제게 전화해서 울먹이며 사과를 하셨죠. 미안하다 어머마. 나 때문에 경찰차까지 타게 만들고. 아니 그러게 왜 거길 찾아갔어? 앞으론 그러지 마라. 내가 괜히 너한테 별 얘기를 다 해서 잘 살고 있는 너까지 마음고생을 시켰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제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어머님 차라리 자식들이 집에 오면 문도 열어주지 마시고 전화도 받지 마세요. 그래도 그놈들이 자꾸 가게로 찾아오는 걸 어떡하니. 잘 달래 보내서 장사는 해야 할 것 아니야.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제가 찾아가 난동을 부린 후엔 별다른 일이 없었는지 시어머니께선 이후엔 별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릴까 싶다가도 제가 자주 전화를 드리면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불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애써 참았죠. 점점 연락이 없어지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시어머니가 이제 슬슬 절 잊을 준비를 하는 중이신가 보다 싶어 저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 시어머니를 점차 묻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와 저는 반가운 반 놀라운 반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말은 그야말로 또다시 제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어요. 어머마,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목소리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내가 차마 기댈 곳도 없고 너무 외로워서 너한테 전화했다. 어머마, 혹시 나 있는 대로 좀 와줄 수 있겠니? 나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의사 말로는 지금 내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으니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라더구나. 깜짝 놀란 저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입원해 있다던 병원은 저희 집에서 차로 그리 멀지 않더군요. 그리고 병실에 도착해 오랜만에 다시 만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만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원래도 마른 체격이었던 시어머니는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뼈만 남아있을 정도로 앙상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눈물을 보이자 제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살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나 봐. 가지고 있던 지병들이 전부 악화돼서 내 몸이 더 이상은 쇠약해질 구석도 없다더구나. 나는 알아. 내 몸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어. 가게에도 못 나간 지 한참 됐다. 그래도 그나마 15년 넘게 일하신 신씨 아주머니가 있어서 신씨한테 가게를 맡겨놓고 있지. 말씀을 하던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한 번씩 숨을 가쁘게 고르셨습니다. 지금 이 모습만 봐도 시어머니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겠더군요. 이후 저는 퇴근 후엔 항상 시어머니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퇴근 후 병원으로 가면 그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던 간병인과 교대를 했죠. 제 아이들은 이미
각각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제 손길이 크게 필요치 않았기에 저는 시어머니 간병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 또한 주말에 한 번씩 시어머니 문병을 왔고요. 시어머니를 돌보며 제가 가장 기가 차했던 일은 역시나 시동생과 시누이의 일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코빼기조차 비추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자식들은 왜 얼굴을 한 번도 안 비춰요? 어머님 사이는요? 에휴, 안 온다, 안 와. 나한테 이제 뜯어먹을 돈이 없다 이거지. 네? 뭐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거 말고 그 인간들한테 또 돈 주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간의 이야기일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제게 정말 적잖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그놈들이 나 몰래 뒷조사라도 해본 모양인지 작년에 결국 내 재산에 대해 알아냈더구나. 그 뒤론 그놈들이 정말 바퀴벌레처럼 내 남은 돈을 다 뜯어갔어. 그땐 정말로 끝까지 그놈들한테 돈을 주지 않고 나중엔 내가 정말 자식을 잘못 키웠다 싶어 인연까지 끊으려고 했다. 그런데 경수 그놈이 재혼을 하겠다고 이번엔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겠으니까 제발 좀 집값 좀 도와달라는 거야. 백수 생활 적고 공장에 취직도 했다면서 말이지.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놈 정말로 정신 차리려나 싶어 내가 전셋집 마련할 돈을 해줬다. 그런데 그놈이 글쎄 정신을 차리긴커녕 전 아내한테 했던 배악을 고스란히 부리는 거야. 결국 얼마 전에 그놈 또 이혼 소송을 당했다.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내고 그동안 재혼한 여자한테 손찌검한 거 다 묶여서 또 고소당할 판이라 합의금 물어줘야 한다고 나한테 싹싹 와서 비는데 그땐 나도 더는 못 도와준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놈이 나중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유서까지 썼더라. 내가 아무리 모지러도 자식놈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 척하니. 결국 또 그 돈을 해주고 말았지. 정말 한탄스럽게 이를 데가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결국 시동생의 농간에 넘어가 가진 돈을 또 내어주고 만 겁니다. 게다가 지 오빠한테 못된 것만 배워서 이번에 시누이가 자기 오빠한테 해준 만큼 자기도 해달라고 가게에 와서 또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결국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식들에게 모두 빼앗겨버린 거죠. 어머님, 왜 저한테 진작 전화를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았으면 어떻게든 막았을 텐데. 하다못해 어머님을 억지로라도 저희 집에 모셔왔을 텐데요. 혼자서 왜 그 힘든 일을 다 참아내셨어요? 내가 염치 없이 너한테 뭘 더 얘기했겠니? 나 때문에 경찰한테 잡혀가기까지 한 너한테 내가 너희 집에 갔었다고 해도 그놈들이 거기까지 안 쫓아왔을 것 같아. 괜히 너희 애들까지 피해를 봤을 거다. 시어머니는 자포자기한 채 살던 아파트까지 처분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연놈들에게 더 시달리기 전에 그냥 미리 나눠줘 버리자 싶으셨다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볼장 다본 그 연놈들은 더 이상 뜯어낼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자신들의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은 거예요. 저는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시어머니가 안타까워 더욱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한 지 3개월쯤 됐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야근을 하던 전 병원에서 시어머니의 상태가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아직 의식이 있는 상태셨는데 달려오느라 가쁜 숨을 몰아쉬던 제 손에 시어머니는 쪽지 하나를 쥐어주셨어요. 어머마, 내가 죽거든 꼭 이 번호로 연락해봐라.
미리 너에게 준다는 걸 내가 이렇게 빨리 가버릴 줄 모르고 늑장을 부렸구나. 어머니, 울지 말어. 난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더는 삶에 대한 미련이 없다. 참 고단한 삶이었어. 내 유일한 아쉬움이 있다면 그건 내 자식들 뿐이야. 세 자식 중 한 놈은 나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나머지 두 놈은 온전한 인간을 만들지 못하고 세상에 내보냈으니 말이다. 그래도 어머마, 내 노년에 널 만나서 참 기뻤단다. 마지막까지 이 늙은이를 외면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어머마, 인수의 자식들, 내 손주들 잘 부탁한다. 너는 나와 다르게 어지고 현명해서 아이들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너만 혼자 남겨두고 가서 정말 미안하다. 이후 시어머니는 더는 말씀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미약하게 남아 호흡은 붙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지도 제게 남은 말을 잊지도 못하셨어요. 저는 다급히 아이들을 병원으로 불렀고 시누이와 시동생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두 사람은 결국 모두 병원으로 오지 않았어요. 시동생은 술이 만취해서 혀가 잔뜩 꼬인 목소리로 술 깨면 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고 시누이는 기가 차게도 심해부와 해외여행 중이라 못 온다더군요. 저 어차피 내일 한국 들어가니까 그때 갈게요. 참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가진 것 모두를 퍼준 시어머니의 삶이 너무 안타까웠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와 세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음날 새벽 쓸쓸히 숨을 멈추셨습니다. 어머니, 이젠 그곳에선 더는 아프지 마시고 제일 아끼던 제 남편 만나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결국 자식들이 둘이나 살아있었음에도 시어머니의 장례는 제가 치러드리게 되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자꾸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더 한탄스러웠던 건 인간 같지도 않은 시동생은 끝까지 시어머니 장례식에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해댔지만 시동생은 제 전화를 전부 넘겨버렸죠. 아마 제가 시어머니의 장례 비용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녁에 한국으로 돌아온 시누이는 심해부와 끝까지 자리를 지키긴 했습니다. 저는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시누이를 바라봤지만 시누이는 끝내 제게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켜주어서 고맙다는 말도 일찍 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선 시누이에게 쌍욕이라도 퍼붓고 싶었지만 저 또한 시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입술을 꾹 깨물고 묵묵히 장례를 마무리했죠. 장례가 끝난 후 저는 뒤늦게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쪽지가 생각나 그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받은 건 정말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미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 번호로 전화를 드리라고 해서 전화했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선 씨 시어머니 변호사였던 사람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나요?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의 유산 정리를 맡았다던 변호사였어요. 저는 왜 시어머니께서 제게 변호사의 연락처를 남겼는지 의아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네? 어머님이요? 네, 유미선 씨 시어머니께서 자신이 운영하시던 김치찌개 가게가 있는 건물을 유미선 씨 앞으로 남기셨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읽어주는데 저는 그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내 며느리 미선아, 내가 이렇게 떠나며 마지막까지 너한테 염치 없는 부탁을 하게 되어
참 미안하다. 미선아, 네가 누구보다 내 가게 일에 진심으로 열심히 또 즐겁게 임해 주었다는 걸 잘 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마. 부디 내가 평생 일궈놓은 그 가게를 네가 이어받아 잘 운영해다오. 자식놈들은 다 필요 없다. 돈이 없으면 부모는 부모 취급도 받지 못한다는 걸 내 말년에 뼈저리게 깨달았지. 그런데 미선이 넌 달랐어. 넌 바라는 거 하나 없이 날 친부모처럼 대해줬고 지금은 남이 된 사이인데도 내 마지막 남은 시간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줬다. 인수가 자기를 닮아 착하고 어진 아내를 만나서 내게 너라는 며느리를 선물해 준 거야. 미선아, 부디 내 가게를 부탁한다. 내가 남긴 건물이 비록 2층짜리 낡은 건물이긴 하나 그 가게 하나만으로도 너 하나랑 새 손주들이 평생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야. 나는 네가 옆에 있으니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동안 참 미안했고 고마웠다. 내 며느리, 내 딸 미선아, 부디 넌 오래오래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길 내 진심으로 바란다.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제게 변호사는 휴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미선 씨 시어머니는 남은 두 자식들이 알아채기 전에 임대해서 장사를 하고 있던 그 건물을 사두셨어요. 이 가게를 이어받을 사람은 미선 씨뿐이라면서 자신이 살아생전에 미선 씨에게 그 건물을 남기게 되면 자식들이 또 찾아와 난리를 쳤을 거라며 꼭 사후에 미선 씨에게 건물을 넘기길 원하셨죠.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가게를 저에게 남기길 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미처 찾지 못한 재산까지 들키기 전에 몰래 그 돈으로 건물을 사두셨다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지레짐작해 시어머니께서 외롭게 고군분투하시던 그 시간 동안 먼저 연락 한번 드리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누이와 시동생은 이젠 제가 사장이 된 가게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어요. 저는 경찰을 불러 그들을 쫓아냈죠. 어차피 그들이 시어머니의 살아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너무 많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게 걸 수도 없었고 법적으로 이미 모든 부분에 대한 처리가 끝난 뒤였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기특하게도 서울의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했고 둘째 아들은 지금 힘겨운 고3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뒤늦게 사춘기가 온 막내딸은 공부는 안 하고 밖으로 놀러만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나쁜 짓은 안 하고 그 나이 때 아이들처럼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가끔 가다 저를 돕겠다며 제 가게로 찾아와 교복 소매를 걷어붙이는 착한 딸의 모습이 마치 20년 전 시어머니 가게 처음 왔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도는 걸 겨우 참았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선 얼마 전 슈퍼마켓과 남은 재산을 미리 정리해 저에게 증여해 주려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했죠.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그냥 엄마 아빠 노년의 그 돈들 100원짜리 한 장 남기지 마시고 다 쓰면서 즐겁게 사세요. 저는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쓰라린 마음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린 후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 부모님의 노년을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분이서 평생 고생하며 일구신 그 재산은 응당 두 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쓰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제 가게는 다행히 전 국민이 거친 힘든 시기를 무사히 이겨내고 다시 예전만큼 성황리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시어머니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방일과 손님 응대 중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늘에서 내심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을 시어머니도 마음을 놓으실 테니까요. 시누이와 시동생은
이후 딱 한 번만 더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깨닫자 아예 제 가게를 망하게 할 생각으로 가게 앞에 드러누워 깽판을 치더군요. 저는 그들을 영업 방해죄로 아예 고소를 해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가게 직원과 손님들의 증언으로 벌금형을 받고 나서야 2번 다신 저희 가게에 발을 들이지 않더라고요. 시누이네 집안은 쫄딱 망했다고 하더군요. 시누이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뜯어간 돈은 전부 시매부가 기어코 시작한 중고차 수출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했던 그 아는 형님이라는 사람이 다른 지인과 짜고 사기를 쳤던 거라더라고요. 결국 시매부 앞으로 수많은 빚만 남게 되자 시누이는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시매부가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고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손직원까지 하는 바람에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할 돈조차 여의치 않아서 말이죠.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그건 바로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형수님.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염치 없는 놈은 제게 술 먹고 술집 유리창을 깼다며 합의금을 빌리려고 전화를 했다더군요. 공장은 그만둔 지 오래고 가진 돈도 도박으로 다 날렸다면서요. 기가 차서 그 잘난 네 동생에게 가서 빌리라고 하니 그때 그놈이 제게 시누이의 근황을 전해준 겁니다. 짜증나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 시동생이 허겁지겁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한심해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속 시원하게 쏟아내곤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네요. 형수님, 제발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도 한때는 우리 가족이었잖아요. 형수님, 저 그 합의금 못 내면 이번엔 정말 교도소 가요. 저 그래도 형수님 남편 동생이었고 형수님 애들한테 삼촌인데 이렇게 모른 척 하실 거예요? 형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줌마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어따 대고 형수님이래요. 이보세요, 박경수 씨. 아니, 이 자식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어? 넌 돈이 있으면 가족이고 돈이 없으면 남이냐? 그래서 네 엄마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쳤어? 죄를 지었으면 죄값 치르면서 반성하는 시간이나 가져. 네가 교도소에서 10년, 아니 평생을 썩는데도 넌 네 엄마한테 지은 죄의 100분의 1도 못 갚을 거야. 어머님이 너희 같은 연놈들도 자식이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너희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아? 열리지 않을 병실문만 흘끈거리면서 나한테 말은 못하셔도 얼마나 자식들을 기다렸는지 아냐고. 제발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안 주는 인간이 되라. 알았어? 이 한심한 놈아. 또 나한테 전화 걸면 내가 너 있는 대로 찾아가서 확 김치 국물을 부어버릴 거야. 제일 쿰쿰하고 매운 걸로. 네 여동생한테도 전해. 나한테 돈 빌릴 생각이란 꿈에도 하지 말고 평생 어머님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라고. 천벌을 받을 놈들이면 분명한데도 며칠 전 시어머니의 제사를 지내던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괜히 시어머니 영정사진에 대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네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자식들 모른 척한다고 너무 서운해 마세요. 저는 그 연놈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도와준다고 해도 그 둘은 절대로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어머님 빈자리를 느끼며 호되게 당해보는 게 그 둘에겐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매가 약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저 미워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슬프지만 자식이라고 다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평생 부모님 스스로 읽어놓은 재산을 왜 자식이란 이유로 당연히 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스스로 번 것이 아닌 그 돈을 탐내다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말을 맞이하는 걸까요?
물론 시동생이나 시누이 같은 사람들이 흔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 동년배 분들 모두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부모님에겐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자산인지,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 또한 자식의 인생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다가올 명절엔 우리 자식들 모두 부모님 손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쥐어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아이들 대학을 전부 보내고 나면 시어머니께서 제게 남긴 이 가게의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도 돕고 저 스스로도 봉사 다니며 여생을 살아볼까 합니다. 이 가게는 온전히 제 손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의 선의를 물려받은 것이니 저 또한 어려운 이들에게 제가 받은 선의를 나누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